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MTN 허반석입니다. 주식사관학교 시간을 4월 기술적 분석과 4월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잡았고요. 5월 들어서는 실전 매매에 적용하는 기술적 분석들을 하나하나 살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그 중간 점검의 느낌으로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의 실전 매매에 적용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빠르게 지난 시간 복습 내용들 중요한 것들 하나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신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세 방향, 현재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서 오를 때마다 추세 방향이라고 한다면 상승 방향의 봉마다 거래량이 실려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방향의 신뢰도가 높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거래량이 많으면 신뢰도가 높은 거고요. 거래량이 적으면 신뢰도가 낮은 건데 우상향의 추세 방향 속에서 점점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상승의 탄력도도 줄어들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상향의 추세 방향에서 잠깐 조정이 나올 때 그 조정에 거래량이 실렸으면 추세가 꺾이고 추세의 전환 시그널이 될 수도 있지만 우상향의 방향성 속에서 눌림목이나 조정, 단기, 숨고르기의 경우에는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채로 잠시 동안 움직일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거래량을 보면 이 방향성이 지금의 쉬어감이 잠시 쉬어감인지 아니면 눌림목에 내가 오히려 매수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또는 추세 되돌림 자리에서 변곡이 나온 건지는 거래량을 보면 그 신뢰도에 따라서 전환이냐 쉬어감이냐 돌파냐 지지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돌파하는 대량 거래량은 돌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대량 거래량은 저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추세 저점에서 대량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 추세가 깨졌다. 이탈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채로 대량 거래량과 함께 그 저점이 지지된다라고 한다면 그곳이 바로 우리가 매수해야 하는 차트상 저이형 구간의 바로 타점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전달을 좀 드렸습니다. 눌림목을 찾을 때에 이 방법을 사용해 보십시오. 추세선을 하나하나 그어놓고요. 추세선을 과거에서부터 여기는 지지의 자리구나, 여기는 저항의 자리구나, 여기는 쉬어감의 자리구나, 여기는 되돌림의 자리구나. 이 정도까지 추세 상단까지 올라왔다면 나도 이곳에서는 수익 실현이 가능한 구간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가늠해 보시고 추세 방향으로 거래량이 확장되고 있다면 지금도 그 추세는 살아있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추세 방향으로 방금 말씀드렸죠. 우상향하고 있는 차트에서 잠시 쉬어가는 눌림목일 때에는 거래량이 붙지 않는다. 그 자리가 우리가 매수해야 하는 눌림목이구나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옵션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렸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미리 가격을 정해놓고 하는 계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보다도 개념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떻게 허반석 어드바이저는 1월 조정을 미리 예견하고 대비할 수 있었는지 4월 조정을 미리 예견하고 대비할 수 있었는지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에 있었다라는 안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외국인들이 8조 4,700억 원이라는 매수 일색의 모습을 보이다가 1월 우리 시장이 개장하자마자 매도로 전환했고 그 매도 전환 이후에 꾸준하게 5조 원 이상의 매물이 출회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 조정기에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꾸준하게 이어지다가 이 매도가 약화되고 매수로 전환됐던 시점이 바로 4월 26일이었습니다. 4월 26일부터 오늘 종가 기준까지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는 3조 1,600억 원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어제와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3조 4천억 원까지도 올라왔었더라. 하지만 우리 시장이 관망세, 경계감에 들어갔던 이유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따른 시장 감복이 관망이 있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 그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20억 달러 정도의 추가적인 매출을 달성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이벤트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FOMC 회의 의사록이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 선물 수급에 대한 이야기 바로 말씀드리고 시황에 대한 이야기 짤막하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이 이렇게 매수 기조로 이어지고 있을 때는 적어도 5조 원, 미니멈, 최소 5조 원까지는 외국인들이 같은 방향으로 매수를 이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4월 26일 시초가가 2650포인트 수준이었고요. 5월 23일 오늘의 종가가 2721포인트였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단숨에 2770포인트를 터치를 했던 우리 시장이죠. 약 70포인트, 2.7%가량을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 상승의 방향성을 주도하고 있는 수급은 어디다? 바로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에 있더라. 그러면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도 저는 이 외국인들의 누적 선물 수급 추이에 따라서 하루 5천억 원 이상의 외국인 선물 매도가 2, 3거래일 연속되어서 1조 원 이상의 매도로 전환됐을 때는 아, 이것은 추세가 바뀌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어제와 오늘 재미난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오전 9시부터 9시 20분까지 약 6천억 원 이상의 선물 강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강매도를 보이다가 9시 20분을 기점으로 6천억 원에서부터 정오가 될 때까지 플러스 2천억 원, 매수 전환하고서도 플러스 2천억 원까지 외국인들이 매수 확대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그 갭이 약 8천억 원 수준인데요. 그 오전 3시간 가량 동안에 외국인들의 선물이 8천억 원의 갭을 띄면서 한 방향으로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한다는 것은 환율이나 미국의 국채금리나 누군가 연준 인사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때문에 외부 변수에 의해서 외력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을 통해서 꼬리가 몸통을 움직인다. 웩도독 현상처럼 의도가 담겨있는 수급의 변화가 아닌가 한 가지 힌트가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도 재미난 모습이 반복됐습니다. 9시부터 9시 20분까지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5천억 원 이상 어제와 동일하게 매도 일색으로 나왔다가 9시 20분을 기점으로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다 분봉상 저점을 찍고 반등에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요. 장 초반에 외국인들은 매도를 통해서 우리 시장을 압박했으나 곧장 매수 전환하는 흐름이 2거래일 연속 나타났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렇게 좋은데 왜 우리 시장은 지금 지지부진하느냐? 이제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FOMC 회의는 5월 1일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도 있었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 CPI에 대한 확신이 많이 다들 부족했습니다. 5월 1일 FOMC 회의의 의사록을 잘 정리해서 어젯밤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5월 15일 CPI 발표가 있었습니다. 4월 집계치가 발표가 된 거죠. 5월 15일 CPI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근원 CPI가 6개월 만에 둔화,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이 때문에 5월 빠르게 우리 시장이 2770포인트까지 반등할 수 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5월 1일 FOMC 회의는 5월 15일 CPI에 대한 데이터가 반영되지 않은 의사록이기 때문에 후행적인 것을 가지고서 우리 시장이 너무 몸을 사리지 않았는가 한다는 점입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노브랜드라는 신규 상장주가 대량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거래 대금의 잠식이 우리 시장에 또 있었더라라는 것까지 본다면 오늘 밤 미국 시장에서 선물 지수가 나스닥이 지금 한 0.9, 0.95 정도까지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대로 미국의 정규 시장이 마감할 경우에 금요일이지만 내일 우리 시장에 대한 긍정 전망도 이어갈 수 있겠고 외국인들의 방향성, 외국인들의 선물 방향성도 여전히 우상향의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더라. 그래서 저는
1차적인 코스피 목표치를 4월 26일부터 약 2,750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750포인트 1차 목표가를 달성한 이후에 잠깐 쉬어감이 있더라도 추세는 아직 꺾이지 않았다. 그럼 우리의 다음 목표치는 2,780포인트 직전 고점에 대한 터치 혹은 돌파까지도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유입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그 방향성대로 이어가면 될 것이다 라고까지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오셨던 5월 달에 우리 주식사관학교 강의의 핵심 요소를 싹싹싹 요약해 드렸습니다. 자, 옵션 말씀드리죠. 옵션 같은 경우에도 선물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물은 계약이고요. 옵션은 권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권리는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정한 가격으로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고요.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고 파는 계약의 체결은 선물이다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면 좋은데 그 개념을 알고 나서는 이 방향성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습니다. 콜 옵션은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권리고요. 풋 옵션은 내가 매도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콜 옵션을 내가 매수한다라고 하면 살 수 있는 권리를 내가 매수하겠다. 나중에 이 가격에 내가 이 선물에 대한 부분을 사겠다라는 권리증을 내가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콜옵션 매수는 지수가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에 베팅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풋옵션은 팔 수 있는 권리거든요. 풋옵션을 내가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샀다라는 것은 지수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에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콜옵션 매수는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거고요. 콜옵션 매도는 지수 하락에 대한 베팅이겠죠. 풋옵션 매수는 지수 하락에 대한 베팅이고 풋옵션 매도는 지수 상승에 대한 베팅입니다. 반대 개념 역외관계에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신다면 선물의 누적 수급이 이어지고 있고 옵션 시장의 특이점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풋옵션을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갑작스럽게 매수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내려갈 가능성, 지수가 하방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갑작스럽게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콜옵션 매수가 대량으로 펼쳐졌다라고 한다면 이는 반대로 지수가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준비를 어디선가는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예전으로 돌아가 본다면 코로나19 당시에 모든 지수가 떨어졌습니다. 엄청나게 떨어진 상황에서 이 하락의 골짜기가 어디서 끊어질 것인가? 그러면 풋옵션을 매수해 놓은 사람들이 차익 실현, 수익을 거두어 들이는 자리가 결국엔 거기가 바닥이 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우리는 옵션 매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급락장에서 마지막 8거래일, 반등하기 직전 마지막 8거래일 본다면 8거래일 연속 동안 외국인들이 약 2,500억 원의 풋옵션을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지속적으로 수익 실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적 선물 매수가 들어오는 것과 그리고 콜옵션 매수냐, 풋옵션 매수냐에 따라서 그 다음 스텝에 대한 힌트가 선물 시장과 옵션 시장의 수급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리고 그 단편적인 예로는 코로나19 마지막 반등 직전에 나왔던 풋옵션 매도를 본다면 외국인들이 풋옵션을 일정 부분 매도하고 있구나가 아니라 8거래일 연속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는데 그 매도의 규모가 예전과 다르다. 예전과 다를 뿐만 아니라 꽤나 많더라라고 한다면 풋옵션이 연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다.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될 것이다. 그러면 그 제한되는 지점부터는 내가 하방 지지의 가능성을 보고서 하나하나 매집의 관점으로 매수의 관점으로 시장을 대응해 나갈 수 있는 힌트가 선물 시장뿐만 아니라 옵션 시장에도 있더라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1월과 4월 조정의 공통점, 1월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하고 있었고요. 거기다가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과매수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매수권이라고 한다면 지속적, 탄력적 추가 매수가 들어오기보다는 이제는 쉬어갈 때 외국인들도 안정적인 자원으로 매수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기보다는 매수의 탄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럼 매도 전환이 나오고 매도가 나오면 추세적 매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수의 조정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게 1월 달 조정의 핵심 키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2월, 3월 지수가 반등하는 동안 마찬가지로 또 한 차례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매수가 5조 원, 6조 원, 7조 원을 넘어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2, 3월 달 또다시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과매수권에 도달을 했는데 그러면 이 다음 차례는 어떻게 될 것인가? 4월 달 또다시 FOMC 회의를 앞두고서 6월 금리 인하가 아니라 7월도 8월도 아닌 9월 달 금리 인하 전망이 연준 인사들의 입속에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예방적 금리 인하는 절대 불가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월과 똑같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6월에서 9월로 후퇴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매수가 과매수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에도 조정이 나오고 5월, 4월에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1월 조정 이후에 2, 3월 달에 탄력적인 반등, 4월 조정 이후에 5월 달 탄력적인 반등이 2770포인트까지 나왔습니다. 6월 반등에 대해서 제가 이런 단서를 달았죠. 공매도 제한이 풀리게 된다면,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우리 시장의 탄력적 반등이 1월 조정 후 2, 3월 반등이었는데 4월 조정 후 5, 6월 반등까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6월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락되어야 6월도 탄력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더라. 그런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6월 공매도에 대해서 일단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 외국인들의 누적 선물 매수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5월달, 6월달의 탄력적 반등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는 불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26일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딱 나오면서부터 5월 첫날, 첫 거래일 5월 2일이었죠. 그때 제가 방송 출연을 하면서 5월달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레터 캐치프레이즈를 장고 끝에 악수 두지 말자라고 정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장고, 오래 고민하다 보면 5월 이제 막 시작했는데요. 눈 깜짝할 새에 코스피 지수가 2550포인트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뭔가를 매수하기를 주저한다면 어느덧 코스피 지수는 2700, 2750, 2780 전고점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매수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우리에게 남는 선택지는 최악의 선택지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5월달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현금 비중이 있으시다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조금은 용기를 내서 매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장고하지 않고 5월 첫 거래일 또는 4월 26일, 27일, 28일 사이에 적극적으로 용기를 내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탄력적 반등의 재미를 좀 보셨고요. 하지만 CPI 발표도 보고 이것저것 다 확인을 한 이후에 내가 매수를 해야 되겠다. 5월 15일 이후에 내가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장고 끝에 이미 코스피 지수가 2770포인트를 넘은 상황에서 매수 버튼을 누르게 된 거죠.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지속적으로 2주가량의 쉬어감이 있었습니다. 이제 코스피 지수가 21선에서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면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이벤트 해소 이후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가능성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도 마찬가지로 4월 조정 이후 5월, 6월 탄력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그러면 그 탄력적 반등에 여러분들이 챙겨보아야 하는 바닥을 가늠하는데 이 기법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사항입니다. 이중 바닥과 이중 저점에 대해서 오늘 가져가시면 됩니다. 두 개의 저점으로 이루어진 차트인데요. 하락 추세였다가 한 번 바닥을 찍고 또 한 번 바닥을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중 바닥, 더블 바텀, 쌍바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쌍바닥의 패턴이 나왔을 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조금 보이신다면 여기는 매수하기가 좋습니다. 제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 라인 딱 긋고서 여러분들께 매수하는 동그라미를 그을 때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뒷배경들이 있는데요. 그 뒷배경들에 대한 데이터가
부합했을 때 여러분들께 매수 안내를 드릴 수 있는 하나의 기법입니다. 앞에 있는 동그라미를 1번 저점이라고 찍어 놓았고요. 뒤에 있는 동그라미를 2번 저점이라고 명칭을 칭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반등이 나왔고 뒤에서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바닥이죠. 이중바닥, 쌍바닥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 마찬가지로 거래량인데요. 거래량 같은 경우에 1번 지점의 거래량이 2번 저점의 거래량보다 많아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반등을 줄 거야 라고 하는 시그널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 저점을 혹여나 깨거나 하더라도 이 저점의 거래량이 1번 저점의 거래량보다는 적어야 된다라는 것만 하나 확실하게 기억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이중바닥 체크리스트입니다. 사진 찍으실 분들은 사진을 찍으시고요. 이중바닥이 있고요. 하나는 2번 저점이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게 있고요. 가장 좋은 거는 가장 우측에 1번 저점보다 2번 저점이 보다 조금 높은 곳에 있을 때 제가 추세선을 그으면 이 추세선이 바로바로 나오죠. 이 세 가지의 바닥 모두 다 쌍바닥, 이중저점, 직다이버전스 해서 우리가 매수하기 좋은 패턴입니다. 1번 저점의 거래량이 앞에 있는 저점의 거래량이 2번 저점의 거래량보다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2번 저점의 지지가 나오고 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신뢰도라는 거예요. 1번의 신뢰도가 높고 2번 저점으로 내려올 때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진다면 2번 저점 이후에 또 한 번의 저점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보시면 좋고요. 상승 구간의 거래량, 추세 방향의 거래량이 비추세 방향의 거래량보다 많아야 된다. 이미 우리 지난 시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1번 저점 이후에 2번 저점이 나왔습니다. 이 2번 저점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있는 두 번째 저점이 낮은 차트를 보시면요. 두 번째 저점이 1번 저점 라인을 회복할 때는 하루 이틀 사이에 그 저점, 1번 저점의 가격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1번 저점 이탈이 나왔을 때에는 개인의 대량 매도가 나온다면 개인들이 손절하고 있구나. 개인들이 팔고 있구나. 그렇게 된다면 1번 저점의 신뢰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이중바닥입니다. 이중바닥일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앞에 있는 저점이 2번 저점에서 터진 거래량보다 1번 저점의 거래량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가 바닥이라는 시그널이 강하게 나오고 거래량 감소에 따라서 2번 저점이 이탈하더라도 직다이버전스, 여기서 이탈했다가 반등이 나오는 핵심 키포인트는 2번 저점의 거래량이 1번 저점의 거래량보다 적어야 된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시면요. 제가 오늘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여러 가지 모습들, 글로벌 텍스프리나 VT나 RS 오토메이션이나 이오플로우나 CS 윈드나 신성 ENG나 하나솔루션이나 저점 잡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 가운데 거래량을 여러분들 유심 있게 보시면 그 거래량의 신뢰도를 가지고서 저점에 내가 그 눌림목에 아이고 쌍바닥인데 내가 조금밖에 못 샀네가 아니라 1번 저점에서는 내가 신뢰도가 없었지만 2번 저점에서 거래량이 적었기 때문에 비중을 더욱더 확대할 수 있었다라고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직후에 있는 무방 오셔가지고요. 6월 시장 전략과 남은 5월 더욱더 적극적으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내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TN 허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